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폭풍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무슨 주말요? 폭풍의 주말. 비가 왔나요? 예. 아니 어쨌든 전당대회로. 전당대회. 예, 어제 전당대회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열심히 지지하던 후보가 아. 예, 하나도 안 됐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좀 아파서 뭐 그렇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하고 어제 등산 갔습니다. 아, 사전투표가 그러셨군요. 있어요, 사전투표가. 사전투표. 아, 그렇게 사전투표가 어딨어요? 참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티가 나는 거짓말을. 근데 또 믿었어요, 저는. 아, 그러면 이 전당대회 결과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결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쵸. 모든 선거가 그거 맞죠. 그 일주일만 더 길었더라면 아마 송영길 후보가 못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추세가 아, 일주일이 추세가. 더 있었다면 홍영표 후보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는데요. 이게 초반에 이제 인지도 싸움으로 네. 네. 봤던 거죠.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체급이 커요. 네. 정치적 덩치가 크신 분이에요. 음. 정치적인 웨이트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차이가 있죠. 그 광역시장도 하셨고, 네, 오선이시고. 그렇죠. 오선에 또 대권 주자도 나가도 될 만큼의 이제 경력을 갖추고 있고 인지도도 높다 그런 측면.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 그리고 송영길이라고 하면은 송영길에 대한 사람들은 송영길식의 자기 정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영표 후보가 친문 이제 적통이죠, 그죠? 네. 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올라왔고 네네. 또 내부적으로 평가를 들어보면 이분이 원내대표 할 때 1+4 그 패스트트랙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잘했다. 그쵸. 라는 그런 평판이 도움되면서 좀 뒷심을 크게 발휘한 것 같고요. 우원식 후보는 생각보다 오히려 저는 선전한 것 같아요. 선전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찬 전 대표가 도왔다라는 그 이 소문이 돌면서 온라인 당원들을 통해서 지지도가 제법 올랐지 않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아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네. 여론조사라고 해서 뭐 받은 글 그래갖고 많이 돌았잖아요. 네네, 보면 그쵸. 매번 이제 홍영표 후보가 매일 꼴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따라붙은 이 배경 좀 아까 이제 얘기하셨고, 야 송영길 후보가 이겼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 아니 그래도 저는 사실은 페북이라든가 이런 뭐 돌아다니는 글에 따르면 워낙에 홍영표 네. 홍영표가 친문의 대표, 네. 우원식이 마치 비문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죠. 그렇게 흘렀어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냥 딱 되니까 야 이거 어부질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느낌. 그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분석은 우원식 후보가 과도하게 표를 많이 얻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됐다. 네, 우원식 후보가 그렇게 표가 많이 갈 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저도 카톡방에도 있고 뭐 텔레그램방도 있고 페이스북도 다 보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친문 성향의 이 사람들이 홍영표 후보 쪽으로 쫙 몰리면서 반대급부로 친 이재명 성향의 당원들이 상당수 저쪽으로 몰리지 않았냐. 원식 쪽으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저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그 1%가 안 되는 그 표차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선거 듭니다. 캠페인을 우원식 후보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전략과 구도가 가장 분명했던. 예, 후보였던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댓글 이런 거 보니까 네. 이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의 그 퍼센테이지를 예. 좀 조정해달라는 그런 예, 저도 당원들의 그런 오늘 오전에 메시지도 굉장히 엄청나게 그거 많았었는데.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의원이 당원이 뽑는 것도 아닌데 내용은 그거잖아요. 당원이 네네. 뽑는 것도 아닌데 그 대의원에게 45%를 주고 진짜 당원한테는 40%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고 이건 비민주적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전국 대의원 대회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전국 당원 대회를 할 방법은 온라인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고 만약에 우리가 전국 당원 대회를 실제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네. 그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여기에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문제와 대의민주주의의 예. 제도에 이런 게 다
궁금합니다.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일단은 네. 대의원이 있는데 또 당원이 또 투표를 한다. 네. 이거는 이중 대표예요. 그렇죠. 이중 대표. 네.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면은 진짜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들만 투표를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대의원을 없애고 당원들만 투표를 하든가, 아.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당원들이 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들이 투표해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더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간접 민주주의를 해야지만이 책임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흔히 하는 전략적 고려, 네. 흔히 하는 이제 이 전체적인 판을 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책임감도 커진다. 이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좀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당원들이 대의원을 순찰한다.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구도가 되면 대의원대회가 맞고 당규 어디에도 전국 당원대회가 아니에요. 전국 대의원대회잖아요. 그걸 우리가 편하게 그냥 전당대회라고 부르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대회지 전국 당원대회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네네. 전인대가 네. 전국 인민대표회다, 대표자 대회거든. 예. 대표자 대회거든. 예, 전국 인민대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말씀하신 대의제 민주주의를 만든 이유가 모든 구성원을 다 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대표들을 뽑은 건데, 만약에 오늘 월요일 오전부터 계속 그게 돌던데, 그게 맞으려면 지금 말씀 그거 전국 당원들만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대의원을 할 거면 지금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이 그냥 사실상 찍는 방식에서 정말 당원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정당 구조가 솔직히 그 당원 중에서 대의원을 뽑는다? 전 제가 볼 땐 거기서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외국이 새롭게. 좀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정당의 역사가 보통 이제 두 가지예요. 네. 귀족들끼리 술 퍼먹고 놀던 사교, 음. 클럽, 그 다음에 좌빨들이 이 역모를 꿈꾸던 이 비밀 결사, 이게 이제 정당의 역사인데, 결국은 이제 정당의 흐름은 이 좌익들의 흐름이 있던 거죠. 공산당이 정당의 역사를 발전시킨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이 대의 구조를 그렇게 짜요. 대의 구조를 그렇게 짜고, 흔히 하는 우리 이제 민주 집중제라 그래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 저는 이제 이런 단일성 체제를 반대하는데,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정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그래야 통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산당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열성자 대회 이런 것도 있어요. 별별 다양한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서로 이제 중첩되게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게. 중국이 대표적인 집단 지도 체제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15억 인구를 가진 공산당 단일 독재를 함에 있어서도 정치적 연합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않으면 지금 상임 정치국원 그렇죠. 7명, 예. 정치위원, 상임 정치위원 7명이 합의하지 않는 건 못해요, 중국도. 시진핑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공산당 내부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냥 시진핑이 모든 거 다 결정하는 그렇죠. 것처럼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네,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근데 중국은 그렇게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 오늘 오전부터 계속 당내에서 이제 홍영표 의원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게 가슴 아파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싶어요, 저는. 아니 뭐 저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지금 과거 이제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중앙위원회 제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정당에 딱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정당 내부에서 당무위원회라는 선출되지 않은 집행구조가 따로 있고, 이 중앙위원회는 대의구조고, 또 대의원 대회가 있고, 당원들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이걸 그래서 집행권과 대의권이 대의된 것이 합쳐지는 중앙위원회, 열린우리당 때 그렇게 네, 했잖아요. 맞아요. 이 한 5, 60명 정도, 네. 뭐 70명 정도 이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죠. 4년 전인가 한 5년 전쯤에 대의원 뽑을 때 어떤 제도를 뒀었냐면, 그전에는 그냥 지역위원장이 찍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예. 근데 4년 전, 5년 전쯤에 어떤 제도를 도입했었냐면, 당원 4명이 추천해야 대의원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원 4명이 거기다 사인을 해야 이 사람을 대의원을 이제 지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네. 놓으니까, 그게 이제 간접 선출 같은 개념이잖아요. 당원의 간접 선출. 그걸 넣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 제도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의원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지구당별로 한 10명 정도로 해놓고, 이제 청년 여성을 무조건 주고, 예. 여성을 주고 8명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출마해가지고 순서대로 다 투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1등부터 8등까지 대의원 시켜주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뭐 그런 새롭게 거 현실적으로 도전해볼 수 가능하잖아요. 있다고 그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의원 숫자를 뭐 지금처럼 12,000명 하지 말고 한 500명, 400명 수준으로 줄여버리지 뭐. 중앙위원 수준으로.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중앙위원과 대의원 중간 정도로 대의원을 만들자. 아니, 중앙위원 없애버리면 되죠. 중앙위원을 없앤다. 중앙위원 없애고 중앙위원이 지금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을 중앙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선출직들이 주로 합니다만은 어. 한 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의 체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우리 대선 주자분들의 이해 득가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그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친문. 그러니까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엄청 지지했던 이 소위 그냥 당원들이 대거 홍영표 이제 후보한테 몰렸고 당 대표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친 이재명 당원들이 우원식 후보한테 확 몰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번에. 그게 얼마나 더 셌냐 약했냐 이게 아니라 네네. 경향적으로 그게 나타났다는 거라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고 송영길 후보가 됐다는 건 상당히 중립적 관리가 가능한 이 여지가 열린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고 가운데에 딴 사람이 됐으니까 송영길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둘이 양쪽으로 하다가 내 됐으니 나는 관리를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됐다. 그런데 후보에서 있어서 이재명 지사측은 되게 야 이거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쪽은 다 그렇게 안 됐으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이 지평이 열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지평 막걸리? 아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떨어진 두 분의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송영길이 됨으로 인해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런닝메이트 같은 역할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합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자기 정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자기 정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지역적 기반이 호남 쪽에 광주 전남 쪽에 또 특별히 또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 있고 이번에 또 부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대선 후보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고 절대 대선 후보를 넘으면 안 돼요. 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제 포인트네요. 송영길 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송영길이 꿈꾸는 나라라는 개념으로서의 집권 플랜을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그걸 대선 후보가 정해주면 집권 후보한테 줘야 돼. 대선 후보한테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걸 꼭 관철시켜라라고 강요하면 안 돼. 받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뽑힌 대권 후보의 마음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저는 아주 훌륭한 당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런닝메이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대선 시기 당 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네. 후보보다 이게 빛나면 안 돼. 그렇지, 네. 그렇지. 후보보다 빛나면 안 돼. 대선 후보가 빛나야 돼. 그쵸.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어려운 그 과정이죠. 그렇지. 근데 또 빛이 아예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빛은 좀 나야 돼. 이게 어떻게 보조 조명. 예. 보조 조명. 네, 보조 조명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관리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을 방법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대선 후보가 뽑히고 나면 그 빚을 다 후보에게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 예, 제가 그런 거죠. 현재 1위인 이재명 후보한테 네. 이제 송영길 대표 당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듯, 조금 괜찮은 그런 느낌이 가는 게 첫 번째는 본인은 영남이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네. 영남인데 송영길 후보는 호남이에요.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당권 호남, 네. 대권 영남이라는 얘기를 나올 수 보완적인 있는 측면. 거죠. 그다음에 예.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당내에서 둘 다 약간 비주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낙연 지사하고는 좀 송영길 대표하고 과거부터 좀 관계가 있었어요. 친분 관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 출마했을 때 송영길 후보가 출마 준비했다가 접어줬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은 관계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정세균 총리하고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연결고리가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추미애 전 대표하고는 더 조금 멀 것 같아요. 스타일상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네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정세균 대표보다 앞에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지지율 나오는 순서대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빅4지만.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간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작년 네. 8월 전당대회 때
일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6개월짜리 당대표 뽑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사실. 그쵸. 예, 예. 근데 그때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다. 아예 뭐 뽑으면 어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궐선거가 폭망하면서 이제 지도부 총사퇴로 이어지고 다시 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거봐. 그때 6개월짜리 안 뽑아야지. 저는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냉정하게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도 사실은 저는 오히려 송영길 대표는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최고위원들 보면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 최고위원들 그게 초선이냐 뭐 재선이냐 문제가 아니라 당이라는 대의제 조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사람이 하면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은 저 선수 없어요. 무선이에요. 무선이고 마이너스 선이에요. 경선도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당을 오래 했잖아요. 네. 정당 전공자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이해가 있는데 이 정당을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은 정당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남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대의원 뽑고 맞아요. 당원 뽑고 뭐 그다음에 이상한 제도하고 이런 걸 일반인들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결론만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1등했는데 예, 1등이죠. 네. 1등했는데 뭐 대의제는 존중하지만은 이게 대의제 외에 이 조직이 또 집행권을 가진 조직이에요, 최고위원회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강병원 의원은 아마 대변인도 해보고 당무를 좀 해봤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나머지 분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흥분하면서 중진들 뭐 하냐고 제가 막 난리쳤던 게 대선 있는 시기에 중진들이 에헴하면서 등지고 있어야 될 건지 총력을 자기들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집행부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고민해 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백혜련 의원도 그나마 대의원도 좀 대변인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송영길 대표님과 이제 최고위원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 이제 말씀해 주시죠. 해보려는데 좀.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마음인데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해야 국민의 마음이 민주당으로 돌아올지, 어떻게 해야 민주당이 국민의 삶에 대해서 충실한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제가 볼 때 송영길 대표라면 충분히 알만한 분이에요. 네, 그 가벼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는 황소인데 속에는 여우. 저는 황소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저는 그분이 외교위원장 외통위원장 할 때 잘하더라고. 놀랬어요. 예. 상당히 여러 번 놀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닥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이런 데서 나와서 할 말은 아니고 저는 공적인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모습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하고 잘 되는데 최고위원회가 좀 걱정스럽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열심히 도왔던 황명선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자치단체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바람 해봅니다. 저는 우리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가 우리 프레지던트 TV를 당의 공식 유튜브로 지정을 하고 아이고. 이것을 열심히 들어주시면은 네.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KFC와 JYP를 중용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살아보면서 KFC만큼 이 풍부한 교양과 균형감을 가진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거. 박수 드립니다. 박수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적이거나 또는 과도하게 도발적인 것들보다는 당이 갖고 있는 실력을 총집계라는 네. 그런 인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서 짰으면 좋겠어요. 검증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저는 지금 필요한 시기다. 네, 이런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검증된 KFC, 검증된 JYP. 아유 왜 또 이러세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럼 이제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강병원 그리고 김영민, 전혜숙, 백혜련, 김영배 최고위원님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튼튼한 민주당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